베를린 대학 한켠에 있는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입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기적의 해를 맞습니다. 통계 수학을 이용해서 분자와 원자의 크기를 입증하고 100년도 넘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브라운 운동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수상대론을 만들게 되죠. 일약 스타가 됩니다. 1911년 프라하에 있는 독일 대학으로부터 정교수 제안을 받고 체코 프라하 대학으로, 프라하에 있는 독일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반 상대론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프라하 독일 대학에서 근무할 당시에 벨기에 출신의 에르네스트 솔베이라는 사업가가 컨퍼런스를 하나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수한 물리학자들을 벨기에로 초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베이 회의라는 유명한 과학 포럼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2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23명 중에 최연소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한 명의 홍일점인 여자는 마리 퀴리였습니다. 솔베이 회의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권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모교인 ETH, 그러니까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연구 조교 자리조차 거절했던 이 ETH가 기적의 해를 보내고 나서 유명해지자 그를 정교수로 초빙하게 됩니다. 1913년 독일에서 ETH로 2명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라 독일 울릉태성의 독일 사람이었던 거죠. 그를 찾아온 유명한 물리학자는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와 발터 네린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 2명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베를린으로 오게 되면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의 최연소 회원 자격을 주겠고, 이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할 것이며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에 개인 연구실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물론 보수도 현재 ETH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ETH, 즉 스위스 쥐리히를 떠나 이곳 베를린으로 오게 되고, 이 베를린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개인 연구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입니다. 1층에는 생화학 쪽의 실험실이 있고, 3층에는 우리가 원자폭탄, 핵분열과 관련해서 업적을 세운 오토한의 기념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하얀 집이 베를린으로 옮겨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부인, 첫 번째 부인 밀레바가 함께 살았던 첫 번째 집입니다. 이 집에서 이 두 사람은 결국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로맨스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미넨을 떠나기 전에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자기가 스위스 공과대학을 재수하면서 들어갔던 하숙집 주인의 딸과도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자기보다 4살 더 많은 밀레바 마리치에게 빠지게 되고요. 구애를 하기 위해서 절절한 연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 끝에 이 둘은 사귀게 됩니다. 밀레바는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만난 이후에 결국에는 졸업시험을 거듭거듭 납광하면서 학위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이 둘의 결합을 강력하게 반대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부모가 흔쾌히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기는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주저하던 중에 1902년 아버지가 임종에 다다라서야 흔쾌하지는 않지만 밀레바와의 결합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제일 첫 번째 자식이 딸아이였는데 이름은 리제를이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연구소 조교 자리를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고요. 보험회사에도 문을 두드려 봤으나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시류에 빠져 있다가 대학 동기인 그로스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소득이 필요한데 내가 일자리가 없다. 그랬더니 이 마르셀 그로스만은 자기 주위의 가족의 연고를 이용해서 스위스 특허청에 3급 심사관 자리를 알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른으로 가서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가 1905년 그 기적의 해를 맞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유명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어갈수록 밀레바는 스스로 더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열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밀레바에게 남편의 성공이나 다양한 여자관계로 인해서 질투심은 더 강렬해지고요. 밀레바가 질투심이 강해질수록 아인슈타인은 그녀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여자를 상대하지만 쉽게 질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준 밀레바와의 관계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1912년에서 13년, 그러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쥐리히를 떠나서 이곳 베를린에 오는 그 시기에 두 번째 부인이 된 엘자를 제외하게 됩니다. 왜 제외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이모와 자신의 부친의 사촌 간에서 결합해서 낳은 딸이 이 엘자였고, 엘자는 자신보다 3살이 더 많고 한번 결혼에 실패했고 또 그 첫 번째 결혼으로부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돌싱 상태인, 게다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자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밀레바로부터 엘자로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시작된 거죠. 막스 플랑크의 권유에 의해서 이곳 베를린에 와서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 자리를 얻고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개인 연구실을 얻었고, 그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 300m 떨어진 이곳에 아이와 밀레바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집이 그가 얻었던 첫 번째 집이고요. 이 아파트에서 12살의 장남과 4살의 둘째 아이와 밀레바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관계는 이 집에서 채 넉 달을 넘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됩니다. 밀레바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받는 평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성격으로 이해되었지만, 실제 아인슈타인의 부인 밀레바는 연약하고 연약한 하나의 약한 여성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국을 맞게 된 후 밀레바는 아들 둘과 함께 자신의 근거지인 쥐리히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인슈타인은 엘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인이자 유명한 화학자였던 프리츠 하버가 이 두 부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하버 부부의 중재에 응해서 아인슈타인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그리고 끝없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려 보았지만 아인슈타인은 야멸차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가정 문제로 잠시 괴로운 듯 했으나 금세 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로운 여자인 엘자와 자신이 연구하는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가족, 연인보다 더 우선인 것이 물리학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아인슈타인의 집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저 아파트는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당시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공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새로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고요. 위치는 저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사촌 엘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의붓딸 2명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와서 1932년 독일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보면 지금 4층 높이의 E = mc 스퀘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을 기리는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에 대한 표현식을 저기에 적어 놓았는데, 위치가 4층이었으니까 한 저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집주인께서 저렇게 걸어 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때 이 집 거실에는 프란츠 카프카나 찰리 채플린 같은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 놀러 와서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꺼내와서 자기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아인슈타인에게 바이올린 연주는 자신의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지인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고 흥겹게 놀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혹한 공습이 아인슈타인의 집은 날려버렸지만 지금도 저 위치에 기록하고 앞에 안내판을 두어서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훔볼트 유니버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스 플랑크를 쫓아서 쥐리히를 떠나서 이곳 베를린에 정착한 다음에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여기 상인 헬무홀츠 뿐만 아니라 저쪽에 막스 플랑크의 동상도 있고요. 칼 막스도 여기서 공부했고, 도시 산책으로 유명한 발터 벤야민 등등해서 인문학과 물리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학자들이 다닌 학교이고요.
이 대학을 졸업한 이 대학 출신의 교수나 학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4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베를린에 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곳에서 프라하에서 얻은 영감을 이용해서 일반 상대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일반 상대론은 특수 상대론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벌어지는 행성들의 운동에 작용되는 가속운동, 즉 중력과 관련된 문제를 상대론을 적용해서 해석해낸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학설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 관성작용에 의한 현상과 중력에 의한 현상은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중력의 문제를 운동의 문제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특수상대론을 적용해서 방정식 하나를 완성해냅니다. 이 방정식은 당시에 유클리드 기하학, 예를 들어 두 점 사이의 가장 단거리는 직선이다가 아니라 리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휘어진 공간,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일반 상대론의 방정식은 사실은 공간이 중력 힘에 의해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힘 때문에 빛조차도 직진하지 못하고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꺾일 것이다. 이것은 뒤에 이 독일의 당시 적국이었던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망원경으로 개기일식 때 태양 뒤편의 별빛 휨을 관측했고,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대로 1.7초 정도 정확하게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냄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